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지난 며칠 모습을 보이지 않고도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김정은의 방러 열차가 마침내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30분이나 먼저 약속 장소에 나와 김 위원장을 극진히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기의 만남을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선전전을 펼쳤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이 만남을 위험한 만남으로 평가하면서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에 가장 가까이 노출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는 여전히 딴 세상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이 모든 뉴스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이 급박한 세계사적 움직임을 먼산 불구경하듯 지켜보고만 있는 게 지금 우리 정치의 현 주소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상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의 인터뷰 순서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만나는 그 역사적인 첫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보도의 김충영 기자입니다. 우주기지에 도착한 김정은이 방탄차에서 내리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푸틴 대통령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와봉역에서도 우리를 초청해주고 같이 한대중으로 외교 무대에서 지각대장으로 불리는 푸틴이지만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나와 기다렸고 40초 넘게 김정은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회담 분위기도 화기애애했습니다. Напомню, что именно наша страна была первой, кто признал суверенное независимое государство Корейскую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ую Республику. 모두 강국의 현 주소와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회담에 앞서 우주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석자들이 있는 확대 회담은 1시간 30분, 단독 회담은 30분간 이어졌습니다. 우주기지 도착부터 회담 후 이어진 만찬까지 총 4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푸틴의 환대가 파격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회담을 마친 김 위원장은 하바롭스크주 항공기 생산기지와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 함대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최첨단 우주기지에서의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이미 큰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공동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그리고 더 나아가 한미일 세 나라를 향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장소를 통해 표현하는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러시아가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데 함께하겠다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뭘 주고 뭘 받았을지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국 국기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은 두 정상은 양국의 변함없는 신뢰를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가 주권 수호를 위해 성스러운 전투를 벌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 편을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그런 패권주의 세력에 맞서서 우리는 시정일관 러시아 정부 당신께서 취하시는 모든 조치에 전적인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해왔고 과거 남북회담 때와는 달리 다소 긴장한 듯 표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경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회담 내용에 대해 이웃 국가에 공개돼선 안 되는 민감한 분야에 대해 협력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받고 북한은 그 대가로 정찰위성 등 첨단 군사기술과 식량 등을 받는 거래에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거래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란 점인데 러시아는 유엔의 대북 제재 무력화를 공개 선언했습니다. Мы сказали очень твердо, что больше санкций не будет проти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такую же позицию заняли наши китайские партнеры.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선 4년 전 북러 회담 때와 달리 양복을 입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보스토친이 우주기지 곳곳을 김 위원장과 함께 다니며 직접
설명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어쩌면 은밀히 진행되는 게 정상인 이런 모습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 역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 장면이 또 뭘 뜻하는지는 구민성 기자가 화면을 보면서 상세히 분석하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직접 소개합니다. 함께 관계자의 설명을 듣는가 하면 김 위원장과 함께 로켓 발사 시설의 발사체 엔진을 내려다보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로켓 단지를 둘러보면서 우주기지 관계자에게 로켓의 부품 크기와 발사체 성능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 우주발사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제일 큰 대형 발사 추진력이 얼마나 추력이 1,500. 앞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라며 위성 기술 이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은 2차례 실패한 정찰 위성의 성공을 위한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전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탄두가 우주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6,000에서 7,000도의 열을 견딜 수 있는 최상위 기술인데 이 기술을 확보할 경우 우주 발사체와 기술을 공유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완성되는 셈입니다. 미국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이 필요하고 북한은 다음 달 3차 발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16일엔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김 위원장은 약 3시간 전쯤 공식 만찬을 마치고 우주기지를 떠났습니다. 김정은은 공식 만찬에서 위대한 러시아의 승리라며 건배사를 하기도 했는데 여동생 김여정의 밀착 수행과 의전 담당 현송월의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우주기지에서의 정상회담 이모저모는 이태영 기자가 정리하겠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공식 만찬. 와인잔을 든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순서대로 건배사를 합니다. 푸틴 동지 건강을 축원해서 위대한 러시아의 새로운 승리를 위해서. 메뉴는 오리와 무화과 샐러드, 킹크랩 만두, 철갑상어 등 러시아 전통 음식과 러시아산 와인이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 주변엔 의전 담당인 현송월과 김여정을 포함해 최선희 외무상, 강순남 국방상이 자리했고 푸틴 대통령 옆에는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쇼이구 국방장관 등이 앉았습니다. 만찬에 앞서 김 위원장은 방명록에 우주정복자를 낳은 러시아의 영광은 불멸할 것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김 위원장은 5년 전 남북 정상회담 때도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올려 쓰는 특유의 필기체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김 위원장 옆에서 그림자 수행을 했습니다. 정상회담, 의전 이런 분들 굉장히 풍부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제일 받드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푸틴은 김정은에게 3억 원이 넘는 자신의 의전 차량인 러시아의 초고급 세단 아우러스 리무진을 소개했고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나란히 뒷좌석에 앉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이런 북러 밀착을 고강도로 견제해온 미국은 추가 대북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러시아에게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져버렸다는 국제사회 비판이 쏟아졌지만 중국의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정상 간 만남이 현실화한 순간에도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 간의 사안이라며 거듭 3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朝鲜领导人对俄罗斯的访问，这是朝俄之间的安排，关系到是朝俄之间的关系。 관영 매체를 통해서만 북러 밀착 원인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재 탓으로 돌렸습니다. 중국으로선 현재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편에 서면 서방의 고강도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북러 밀착과 거리를 두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국을 의식한 듯 러시아는 오는 18일 모스크바에서 중러 외교부장 회담이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선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대북 제재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Remind Russia that any transfer of arms between the two countries would violate UN arms embargo on the DPRK that Russia itself has voted to adopt. 미국은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경고하며
추가 대북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enforce those sanctions and will not hesitate to impose new sanctions if appropriate. 미 상무부 부장관은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해 대러 수출 통제 방안을 논의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이번 방문이 뭘 노리고 있는지는 이제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또 어떤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지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직접 물어봐드리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결국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협력 그리고 또 그렇게 보이고자 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속마음이 이제 다 드러났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4년 반 전에도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때와 가장 큰 차이는 어떤 부분에서 느껴집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 그것이 의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나 또 4년 전에는 적어도 푸틴의 입에서 비핵화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부분도 감춰진 것이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그만큼 북한을 환대하고 북한을 활용하려는 그러한 것들이 잘 나타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우리로서는 참 더 어려워지는 이런 국면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정상회담까지의 과정을 보면 궁금증을 최대한 끌어올렸다가 오늘 한꺼번에 다 보여준 듯한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정부는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사실 그 과정에서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과정에서 정보를 획득했는지 그것을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 내부적으로는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언론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 할 거다 이런 전망들을 했는데 우주기지까지 갈 거라고는 예상을 했었습니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그러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예. 자, 거래 수준이 궁금한데 이제 오늘 화면만 보면 위성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 보면 이것도 이전해 주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또 현실적으로는 그까지 못하고 무기 거래 정도의 이른바 이제 스몰 딜 정도 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푸틴 대통령이 직접 위성이나 우주 기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쪽 분야에서 러시아가 성의 표시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핵심 기술 같은 것은 국가 안보에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북한에게 쉽게 이전하진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부분적인 기술 이런 것을 이전해 주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금 자신들이 성의 표시를 했다는 그런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면밀히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예, 북한의 핵 능력 관련해서는 이제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또는 핵 잠수함 건조 능력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의 기술 이전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북한은 지속해서 그 부분을 요구할 겁니다. 결국 ICBM과 관련해서 가장 도전받고 있는 것이 재진입 기술이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그런 기술을 이전받기를 희망할 텐데 러시아가 그것을 한 번에 주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번에 주면은 그 다음에 이용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나름대로 고도의 외교적 전술 그런 것을 활용하면서 시간을 좀 지연하고 북한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을 더 얻어내려는 것이 또 러시아의 접근법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서방 세계 협상 자체를 이렇게 화려하게 공개했지만 그 물밑에서의 협상은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전망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제 걱정이 이렇게 되면 거래를 하게 되면 안보리 대북 제재는 거의 무력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안보리 차원의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안보리 유엔 대북 제재에 대한 정면 도전인 거죠. 당장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재가 만들어지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결의 같은 것을 거부할 수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그러한 부당한 행동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자료를 누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무기거래, 유엔 안보리 결의 18745의 정면 위반이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결의 같은 것을 지속 추구하면서 러시아가 그것을 거부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러시아의 부당한 행동을 국제사회에 확인시키고 다른 쪽으로는 또 독자 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추가하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해나가는 그런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외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상당히 조심해 왔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기류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뭐 정부는 신중하게 파악할 거고요. 예. 이러한 상황을 더 면밀하게 예의주시할 겁니다. 예. 이것을 갖다가 지금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확 정해버리면 그것이 또 다음 행보에 제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러시아가 북한의 손을 확 잡아당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크렘린 대변인이 이야기했듯이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한국이 원하면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한국과의 관계를 여전히 고려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게 뭐 고급 기술까지 다 이전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러시아와의 외교를 이어가면서 북한과 너무 급속도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혜도 발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뭐 고려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최소한의 명분은 생긴 게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의 명분을 축적해 가면서 다음 행보를 준비해 나가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좀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만 중국하고 러시아, 북한은 뭐 항상 이렇게 균형 외교 같은 형태를 취해왔는데 중국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뭐 속으로는 조금 불편할 겁니다. 예. 뭐 균형 외교라기보다는 사실 북한의 줄타기 외교죠. 중러 간의 미묘한 그 경쟁심 그것을 갖다가 활용하면서 북한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오늘 일이 아니고 이미 1950년대, 60년대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거기 때문에 중국도 그러한 북한의 행태를 더 잘 알고 있죠. 예. 특히 뭐 이번에 보니까 김정은이 러시아를 뭐 제1순위로 놓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봤는데 그런 면에서 중국이 속으로는 상당히 불편해할 것이다 이렇게 그것도 생각합니다. 역시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겠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짤막하게 마지막으로 국방부 현안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해병대 수사 관련해서 이제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먼저 이 최상병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아는 한 외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특히 야당 측에서 자꾸 뭐 일사단장을 갖다가 구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다 하는데 사실 그 일사단장을 이렇게 뭐 커리어를 뭐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원스타, 투스타 다 진급을 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그 사람을 특별히 감싸거나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수사단장의 이야기도 처음에는 부당한 짓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일사단장을 빼라. 그렇지만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걸 느꼈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수사가 경찰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그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경찰에서 면밀히 조사할 것이고 또 뭐 수사단장 건은 수원지법에서 직위해제와 관련해서 재판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자녀가 군대 가서 희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부도 꼭 좀 정확한 진상을 좀 밝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3명을 바꾸는 일부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처들이어서 사실상 문책 인사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신원식 의원, 문체부 장관의 유인촌 전 장관, 그리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발탁됐습니다. 보도에 황선영 기자입니다.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에 삼성 장군 출신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35년간 군에서 수도방위 사령관과 합참차장 등을 지냈고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종섭 장관 탄핵 움직임에도 대통령실은 안보 공백은 하루라도 있으면 안 된다며 새 장관 임명까지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지명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3년간 문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그것 역시 문화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 기용이 많다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집중적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잼버리 책임론으로 경질이 예고됐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엔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발탁됐습니다. 김 지명자는 박근혜 정부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대통령실은 이번 개각에 이어 내년 총선에 나설 국무위원과 참모진 교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번에 기용된 장관 후보자들은 대체로 강성 이미지를 가진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시에 인사청문회에서의 대격돌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어서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교체 대상이 된 부처는 그동안 부처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던 곳입니다. 새 장관 지명자 모두 전투력이 강한 이른바 매파 인사들로 채워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도 일하는 정부를 위한 인재를 배치했다며 이번 인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좀 더 큰 변혁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고삐를 당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다만 내부에선 이전 정부 인사들이 다시 기용돼 신선함이 떨어진다며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야당은 국정 쇄신을 하랬더니 더 강력한 폭주를 예고한 인사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구태 인사고 한심한 인사고 막말을 이어왔던 인사들의 구한말 인사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전사가 되라고 하더니 전사내각을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야당은 특히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를 겨냥해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특검을 통해 진상을 끝까지 밝히겠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단식 중단을 요구하는 지도부의 요청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표실로 자리를 옮겨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교체로 꼬리 자르기에만 열중한다며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법사위에서도 야당은 장관직에서 물러나더라도 특검 수사를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특검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만일에요 정권이 교체돼서 그 뒤에라도 반드시 진상규명해야 된다. 박범계 의원은 권익위 표적감사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 감사원장을 피의자로 부르는 과정에서 김도우 법사위원장과 설전도 벌였습니다. 요즘에 그로테스크라는 그런 영어 단어가 많이 유행하던데요. 이 기괴한 모습을 보십시오. 공수처가 영장을 끊어가지고 압수수색을 단행하는데 위원장들을 상대로 그로테스크라니 수사 그렇게 배웠어요? 그로테스크가 뭐예요? 김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던 박 의원 발언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언쟁이 오갔습니다. 당에서의 발언을 가지고 면박을 준다? 그게 김도우 위원장의 깜냥이요? 그렇지. 그렇게 법치주의를 흔들고 싶어요. 그러다가 다 불타 죽습니다. 박 의원이 삿대질을 하며 자리를 나가자 여당은 위원장을 모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철도노조가 내일부터 나흘 동안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조금 전까지 노사 간 협상이 이어졌습니다만 접점을 찾지 못한 건데요. 당장 내일 수도권 전동차와 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정수현 기자.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노사 협상이 아예 결렬된 겁니까? 아니면은 밤늦게라도 대화 재개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철도노조와 코레일 간의 막판 교섭이 오늘 오후 4시에 열렸는데요. 3시간 만에 결렬됐습니다. 이후 노조 측이 코레일이나 국토부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기다리겠다고 말해 막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노조는 KTX와 SRT 노선 분리는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며 KTX, SRT 통합과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수서행 KTX 운행 여부는 정부 정책인데다 이를 명분으로 하는 파업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교섭 결렬로 인해 철도노조는 내일 오전 9시부터 나흘간 파업에 돌입합니다. 약 4년 만인데요. 노조는 정부 대응을 보고 2차 파업에 들어갈 계획인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교통과 물류 대란이 우려됩니다. 내일 출근길 이후가 걱정인데요. 파업 시 열차 운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정부는 대체 인력을 출퇴근 시간에 집중 투입해서 열차 운행률을 높인다는 계획인데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파업 기간에만 멈추는 열차가 1,170대에 달하는 데다 수도권 전철은 평상시보다 75%, KTX는 68% 수준만 운행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레일이 1호선 운행의 82%를 맡고 있어 경기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국철 이용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또 3호선의 25%, 4호선의 30% 운행도 맡고 있는 만큼 배차 간격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물열차 운행률 역시 평상시의 27% 수준에 그쳐 물류 운송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약 5천 명의 대체 인력과 고속버스와 예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해 출퇴근 시간대 운행률을 평소에 80%에서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렸죠. 경부고속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을 뒤따르던 관광버스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버스에는 수련회를 다녀오던 중학생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21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퇴근길 정체도 이어졌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관광버스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산산조각난 앞유리를 통해 구급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입니다. 앞서 달리던 8.5톤 트럭 화물칸 철제문도 구겨졌습니다. 오후 2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반포나들목 인근에서 관광버스가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2차로로 달리던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1차로인 버스 전용 차로에 침범했는데 뒤따르던 버스가 트럭과 부딪힌 겁니다. 버스엔 강원 평창군에서 수련회를 마치고 오던 서울 아현중학교 학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녀오던 길이었고요. 2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고 학생 19명과 인솔교사 1명 등 총 2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아현중학교 선생님하고 학생들은 정상이지만 그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요. 사고 수습은 5시쯤 마무리가 됐지만 2시간여 동안 경부선 상행선 1, 2차로가 통제되면서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트럭 기사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4년에 한 번씩 전국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죠. 이 부정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올해 선거에서는 선거법 위반 건수가 역대 최대로 집계됐습니다. 상대 후보차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서 미행하는가 하면은 또 몰래 현금을 뿌렸다가 DNA 검출로 덜미가 잡히는 등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자동차 바퀴 안쪽에 위치 추적기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 3월 경남의 한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씨의 차에서 위치 추적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상대 후보를 지지하던 50대 B씨가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A씨는 이 차를 타고 경남 하동에 있는 선산을 방문했는데 B씨는 하동 선산까지 따라와 A씨를 감시했습니다. A씨는 선거운동 내내 미행을 당했다며 황당해합니다. 그 차가 계속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알 수 없는 장소에 가도 따라왔습니다. 정말로 공포감이 많이 느꼈어요. 경남 창녕에서는 지인을 통해 농협조합원에게 100만 원을 건넨 후보가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는 빠져나갔지만 검찰이 지문도 검출되지 않던 집회에서 DNA를 찾아내면서 공소시효 종료 6시간을 남겨두고 덜미를 잡혔습니다. 담배꽁초처럼 돈에도 전달 과정에서 땀이 묻거나 돈을 세는 과정에서 침이 묻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2015년 처음 도입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3회째인 올해까지 선거법 위반이 매번 1,300건을 웃돌며 혼탁 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서울 명동과 종로 일대 차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실은 관광버스 때문인데요. 이들 관광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도 겁내지 않을 정도입니다. 대책은 없을까요? 김창섭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인사동 길가. 관광버스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지키고 있지만 아랑곳 않습니다. 청와대 주변도, 청계천 일대 도로도 모두 관광버스 주차장이 됐습니다. 다른 차들 오는데 왜 안 오느냐 이렇게 하니까. 지난달 중국 당국의 규제 해제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
6호가 들어오면서 이들을 태운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가 크게 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다른 차량은 운행에 불편을 겪기 일쑤고 사고 날 확률이 많죠. 저기 관광차들이 있으면 안 돼요.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는 말도 못하게 막혀요. 시민 안전도 위협받습니다. 저기 라인이 쫙 저 낙원 저 횡단보도까지 차고 이 앞쪽에도 버스가 차 있다가 우려되고 먼지나 이런. 갑자기 늘어난 6호의 관광버스 주차 부지 확보는 미흡한 상태. 관광버스에 한해서 주차할 수 있는 구간을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모자란 상황이고요. 이달 말 중추절과 국경절이 겹치는 중국 황금 연휴를 앞두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또 추석 차례상 비용이 얼마나 들지 겁난다는 분들 많은데요.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채소값은 내려갔지만 사과와 조기 등은 더 비싸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윤정 기자가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지난해 추석보다 부쩍 오른 물가는 주부들의 장보기 습관까지 바꿨습니다. 먹는 거는 좋은 걸 먹어야 된다 생각해서 먹는데 올해는 좀 마음을 바꿨어요. 가격이 저렴한 걸로 이제 다니면서 저렴한 거 찾아다니면서 사요. 올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전통시장이 30만 9천 원으로 대형마트보다 10만 원가량 저렴합니다. 채소 가격은 지난 추석보다 저렴합니다. 한 포기에 10,000원이던 배추는 올해 7,000원이고 애호박, 대파도 가격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과와 밤, 햅쌀, 조기는 크게 올랐습니다. 작년 추석 3마리 10,000원이던 중국산 조기는 올해 한 마리에 7,000원입니다. 비싸다고 안 사. 만지작만지작만 하고 그냥 가. 요즘에는 비싸니까 못 사겠대. 한 마리만 줘 그래. 기상 악화와 탄저병 영향으로 사과 가격은 크게 올랐습니다. 제수용 사과가 지난해 3개 10,000원 하던 게 올해는 15,000원입니다. 배추, 밤 뭐 이런 것도 많이 오르고 사과배는 몇 배고 그거는 그 전에 비해서 그 가격으로 살라고 하면은 그 크기를 못 사요. 정부는 추석 성수품 가격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통 14개 성수품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를 예년보다 좀 더 많이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정부는 또 410억 원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 판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홍수 피해가 발생한 북아프리카 리비아 상황이 심각합니다. 사망자가 6천 명이 넘고 실종자는 10,000명에 달합니다. 실종자 상당수는 물에 휩쓸려서 지중해로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돼서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는 리비아 내 정치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민혁 기자입니다. 마을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거리에는 시신들이 천으로 덮인 채 방치돼 있습니다. 리비아 당국은 인구 10만 명의 데르나 일대에서만 6천 명이 넘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도 10,000명에 달합니다. فعدد المتضررين كبير جدا والأضرار بليغة جدا ويعجز المرء عن وصفها وحصرها. 이번 홍수는 폭우로 데르나 인근 댐 2곳이 무너지면서 발생했습니다. هذا وادي وهذا وادي هذا الواديين. 문제의 댐을 보수해야 한다는 경고음을 무시한 예고된 재앙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وبعدين سمعنا الانفجار دخل على منطقة البلاد. الناس طبعا راقدة الأغلبية كانت نايمة فهمت ما فيش حد كان مستعد. 2011년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무정부 상태인 리비아의 정치 상황도 피해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The authorities on the ground in eastern Libya themselves have few resources, are not organized enough, and do not have actual teams to send into Derna. 이집트가 군 인력과 장비를 파견하기로 한 데 이어 튀르키예와 알제리 등 주변국들은 구조대 파견과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대구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건 지난 2021년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이후 처음입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고 왜 이제서야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걸어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과 50여 분 비공개 대화를 나눈 김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당에 공헌한 바가 크다며 치켜세웠습니다. 천막 당사라는 결단을 통해서 당을 다시 되살렸던 그런 과거의 역사도 한번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 역사를 되짚어 보았고요. 또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당을 잘 이끌어달라고 했다는 박 전 대통령의 당부도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싶다는 제의를 전달했고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한번 모시고 싶다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 그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김 대표의 이번 방문엔 박대출 정책위 의장 등 지도부도 함께했습니다. 지난 2021년 사면 이후 여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총선을 앞둔 보수 통합 행보의 일환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경험과 영향력을 함께 모아야 한다면서도 옛 친박계의 내년 총선 출마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최근 한 고위공직자의 주식 백지 신탁 문제가 관가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되면 본인이나 가족이 가진 직무 관련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자, 홍영 기자,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 백지 신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인사혁신처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이 차관급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8억 원대 비상장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유 총장은 직무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예. 하지만 어제 1심 법원은 이 감사원의 회계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고 이해충돌 위험도 있으니 주식을 처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백지 신탁을 해야 합니까? 네, 이 백지 신탁 제도가 도입된 게 2005년부터인데요. 고위공직자가 3천만 원이 넘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 금융기관에 맡겨서 60일 안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서 예외로 인정될 때에만 안 팔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네, 역시 차관급인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건설사 대주주인 배우자의 주식을 못 팔겠다며 권익위에 낸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유 총장처럼 지난달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기각이 되고 나서야 이 8억 원대 바이오 주식을 모두 팔았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해 소송까지 제기한 사례는 최근 10년 동안 모두 10건입니다. 예, 특히 가업으로 주식을 갖고 있다가 공직에 들어온 사람들은 억울하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군요. 정부 입장은 뭡니까? 네, 현실에 맞지 않아서 인재 발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 백지 신탁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은 기업인의 공직 채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고 이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같은 분이 있어도 백지 신탁 때문에 기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직자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감정적인 논리에 맞추어서 매각을 강요하는 이런 법안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부작용이 훨씬 더 많고 전면 개정에 가까운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백지 신탁 제도에 구멍이 또 너무 많다는 주장도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최근 투자 규모가 큰 해외 주식이나 가상자산은 백지 신탁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미국은 반대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데요. 백지 신탁 대상을 가상자산으로 확대하고 또 공직에 있을 땐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 밖에도 이 시간 끌기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임기를 다 채울 때까지 주식을 팔지 않는 이 꼼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주식과 관련한 정보의 직접적 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려면은 심사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뭐 특히 해외 주식 문제나 가상자산 거래 문제는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이 백지 신탁 제도 전반적으로 좀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겠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애플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이 성능과 소재가 향상된 데다가 가격도 안 올랐는데 애플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그 사정은 박상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5 시리즈가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We're so excited you could join us today for some big announcements about two essential products, Apple Watch and iPhone. 충전 포트에 USB-C 단자를 적용해 다른 스마트폰의 충전기와 호환이 가능해졌고 최고급 모델에는 티타늄 소재를 사용해 무게를 줄였습니다.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가격도 동결시켰습니다. The iPhone 15 Pro will start at the same price as last year, $999. 문제는 애플 전 세계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애플 제품 구매 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화웨이, 오포 등의 저가 스마트폰 공세도 거셉니다. 大家可以看到，这张桌子的顾客是从早上到晚上一直都是非常满的一个情况。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침체도 애플에는 악재입니다.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은 11억 5천만 대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삼성과 중국 기업 등이 폴더블 폰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애플은 아직 폴더블 폰 출시 계획조차 없습니다. 신제품 공개에도 불구하고 오늘 애플의 주가는 1.7% 하락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자기 몸보다 큰 똥 경단을 굴리는 소똥구리 기억하십니까? 국내에서는 196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는데요. 정부가 복원에 성공해서 오늘 200마리를 해변에 방사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모래 위로 검은색 곤충을 놓아줍니다. 똥을 먹고 사는 딱정벌레, 멸종위기 2급, 소똥구리입니다. 환경당국이 복원에 성공해 멸종된 지 50여 년 만에 오늘 200마리가 야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곳 신두리사구는 소똥구리가 좋아하는 자연 모래발판인데다가 한우 방사지까지 있어 서식지로 최적이란 평가입니다. 소똥구리는 1960년대까지 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숙한 곤충이었지만 공장식 축산이 도입되고 농약에 노출되며 사라졌습니다. 복원팀은 몽골에서 같은 종을 들여와 4년의 노력 끝에 1000마리를 증식하는 데 성공해 오늘 일부를 방사했습니다. 소똥구리는 산란기가 되면 가축 분변으로 자기 몸의 10배 정도 되는 경단을 만들어 땅속에 묻은 후 그곳에 알을 낳습니다. 생태계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데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까지 줄여줍니다. 오염물질 저감이나 토양 개량, 그리고 메탄가스 분해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1급 수염풍뎅이 등도 복원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조선 왕실 여성의 홀레복 화롯은 화려한 자수가 일품입니다. 전 세계 50점 정도만 남아있어서 귀한 유물로 꼽히는데요. 이 유물이 방탄소년단의 멤버 RM의 후원으로 복원돼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붉은 비단에 새겨진 화려한 자수가 돋보이는 화롯. 결혼 후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수여하해, 복여하해라는 글자와 자손을 상징하는 동자를 수놓았고 부귀를 뜻하는 꽃 중의 왕 모란과 다산의 상징 연꽃, 부부의 합을 뜻하는 나비도 새겨 넣었습니다. 가수 BTS의 RM이 1억 원을 기부해 5개월간 보존 처리 작업을 거친 뒤 되살린 모습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소장품으로 처음 고급 관람객들을 만났습니다. 무분별한 접착제를 좀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목하고 이 소매 쪽에 한지가 이제 보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때가 원체 많았기 때문에 습식 세척으로. 공주나 옹주 등 조선의 왕녀가 입던 홀레복 화롯은 전 세계적으로 50여 점만 남아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큽니다.
식물 뿌리까지 섬세하게 표현된 순조의 둘째 딸 보곤공주의 화롯을 비롯해 미 브루클린 박물관과 필드 박물관 등에서 들여온 화롯 9점과 관련 유물 110점을 선보입니다. 디지털 키오스크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해외 소재의 화롯이나 화롯 위에 새겨진 자수 문양을 원하는 대로 확대해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세월의 풍파전 화려한 빛깔이 재현된 화롯과 장인들의 제작 과정, 당시 혼례 문화도 엿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클린스만호가 오전 6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첫 승에 성공했습니다. 경기를 주도하고도 한 골에 그친 점은 아쉬웠지만 이 손흥민과 김민재가 보여준 월드클래스 경기력은 팬들에게 위안이 됐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전반 26분 골키퍼 김승규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기자 5분 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상대 수비 실수를 틈타 조규성이 머리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곧바로 손흥민의 돌파로 페널티킥을 얻는 듯했지만 주심의 선택은 코너킥이었습니다. 모두 18개의 슈팅을 몰아쳤지만 추가 득점은 없었습니다. 6번째 도전 끝에 클린스만 감독이 첫 승에 성공했습니다. 전술의 세밀함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전했지만 손흥민과 김민재의 활약은 팬들에게 큰 위안이 됐습니다. 손흥민은 오른 무릎에 테이핑을 한 채 경기를 뛰었지만 한 수 위의 시야와 눈부신 개인 기량을 앞세워 완벽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냈습니다. 81%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며 7차례 위협적인 패스를 찔러줬는데 후반 시작과 동시에 김민재, 손흥민, 이재성으로 이어지는 환상적인 패스 플레이는 비록 득점으로까진 이어지지 못했지만 팬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무실점 경기를 이끈 김민재의 수비도 눈부셨습니다. 경기 막판 수차례 위기를 그야말로 6탄 방어로 막아내는 장면은 투지 그 자체였습니다. 개운치 않은 승리에도 당초 유럽에 더 머무르겠다고 밝혀 또다시 논란을 자초한 클린스만 감독은 일정을 변경해 내일 오후 선수단과 함께 귀국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Well, my goodness. 사랑스러운 외동딸이 흑인 의사를 집에 데려와 어머니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땐 흑인 남자와 백인 여성의 결혼이 금기에 가까웠던 시절이었죠. 게다가 그는 호라비이기도 합니다. I fell in love with your daughter. 아버지도 초대받지 않은 손님에 놀라서 망연자실합니다. 올해 사진 한 장을 꼽으라면 저는 이 초현실적이고 포스트 모던한 순간을 들겠습니다. 천만도시 서울 골목길에서 마주친 얼룩말 세로와 배달 라이더가 얼어붙은 듯 서로를 응시합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날아갔을 라이더 헬멧에 이런 말풍선이라도 그려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만남의 수상한 손님이라고 제목을 단 패러디도 절묘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불쑥 마주친 횟집 주인도 아마 그런 혼돈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이럴 때 생각나는 이 대표의 어록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정치라고 하는 게 현실인데 또 말로 어디 해놨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면 그 바보 아니냐. 이 대표는 목포 횟집에서 수산물 점심을 들고 참 맛있게 잘 먹었다는 방명록까지 남겼습니다. 그러고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장으로 가서 규탄을 했다죠. 제게는 도무지 현실에 존재할 것 같지 않은 또 하나의 초현실적 장면입니다. 지난 6월 이 대표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광어회로 점심을 든 뒤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규탄 대회를 하러 간 길이어서 일부 상인들이 나가라며 욕설을 했죠. 그런 뒤 규탄 대회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핵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 있다면 누가 해운대 바다를 찾고 또 누가 향기 좋은 멍게를 찾겠느냐고. 이 대표가 독극물로 일컬었던 오염수가 정작 방류되자 목포 횟집을 찾은 것이 저는 정치 괴담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컷 퍼뜨렸던 괴담을 스스로 거둬들이는 신호이니까요. 요즘 종종 등장하는 말로 그로테스크하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사건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오염수 비판과 수산물 먹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수박을 먹으면 변절자들을 처단하라는 시그널이라며 수박 깨는 개딸들도 뭐가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먹방 스타가 수산물을 먹어치웠을 땐 그렇게나 비난을 퍼붓더니 말이죠. 민주당이 주도하는 오염수 투쟁은 이미 힘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과 독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후쿠시마 집회 참석자가 첫 집회 3분의 1, 2,000명 선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말에게 강물을 먹일 때도 동전을 던져 물값을 치른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단식 전날 느닷없이 당 지도부로 이끌고 횟집에 갔으면 도대체 왜 갔는지 국민들에게 설명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9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수상한 횟집 손님이었습니다. 더위를 식혀주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새벽 수도권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오전 중에 그치거나 오후부터는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는데요. 앞으로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10에서 60mm,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로 10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경북 북부 내륙과 전라 해안, 경남 해안으로는 최대 7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비가 오는 동안 가시거리가 짧고 또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서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청주 21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더 낮게 출발하겠고요. 일찍 비가 그치는 중부지방은 한낮에 서울이 28도, 대전 27도로 다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모레는 또 전국에 비가 내리며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제주는 월요일까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3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